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건축 설계사 이준호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일을 겪었고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운명이니 인연이니 하는 말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은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 전 어느 가을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마치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다음 프로젝트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작업하다가 다음 약속 시간이 다가와 황급히 자리를 떴는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죠.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왔다는 걸요. 아, 미쳤다. 그 노트북엔 한 달 넘게 작업한 설계 파일이 다 들어 있었어요. 백업은 했지만 최근 3일간 작업한 내용은 저장이 안 된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어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노트북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분실물 센터 같은 곳에? 저희는 분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요. 발견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운터에 맡겨주시는 편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네요. 망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죠. 거의 포기하고 경찰서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70대로 보이는 청소부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노트북 찾으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검은색 삼성 노트북인데요. 맞아요.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카페 뒤쪽 직원 휴게실로 가더니 제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정말 기쁜 마음에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파일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주인분 찾으려고 1시간 반이나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이나요? 청소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거였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저씨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고요. 물이라도 한 잔 드릴게요. 쟤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볼 때 아저씨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카페를 나서는 아저씨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아저씨는 이 카페 청소를 맡은 지 2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말수가 적고 점심도 거의 안 드신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갔어요. 아저씨에게 제대로 된 사례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어제 그분 오늘 오세요? 네, 지금 뒤쪽에서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를 찾아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아저씨께는 의미 있는 금액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이건 못 받습니다. 왜요? 제 물건 찾아주신 거잖아요. 당연한 일 한 건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전 그냥 양심에 걸려서 그랬을 뿐입니다. 양심에 걸려서?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노트북 한번 팔까 생각했습니다. 예? 손자 병원비가 급했거든요. 중고로 팔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어떻게 팝니까? 안에 중요한 자료도 있을 텐데.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가 많이 아파요? 네.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이거라도 꼭 받으세요. 제 물건 지켜주신 거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저씨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아저씨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손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결국 양심을 택한 그 노인.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이길래
노트북을 팔 생각까지 했을까? 다음날 또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저씨, 제가 손잡은 병원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면 손잡은 사는 곳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전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손님께 신세질 수는 없습니다. 아저씨, 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요. 그게 결국 저한테도 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집이 많이 좁고 지저분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주 토요일, 아저씨가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뒤편 쪽방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여기가 맞나? 계단을 올라 3층 끝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준호예요. 카페에서 노트북 찾았던 사람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이는 작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공간, 한쪽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고 바닥엔 낡은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깡마른 몸,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그 옆에 6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정말 안 오셔도 됐는데. 아저씨는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앉으실 곳이 마땅치 않네요. 바닥에라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기는 제 손자 서준이고요.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제 아들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에 누운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아 보였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합의금도 한 푼 못 받았죠. 그럼 치료비는? 처음엔 국가에서 지원받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재활치료, 약값,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돈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제가 하던 고물상도 접어야 했고요. 아저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어서 길 바닥에 나앉진 않았네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어머니는요? 침대에 누운 민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이 사고당하고 석 달 만에 집을 나갔어요. 3살이었던 서준이를 두고요. 이혼 서류만 보내놓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럼 지금 셋이서 네, 제가 청소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서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준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저씨가 손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래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800만 원인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어요.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전 안 아파요. 그래, 우리 서준이 씩씩하네. 하지만 아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건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신경 써주셨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서준이 수술부터 해야죠.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여유 있을 때 남을 도우라고요. 제발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아저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우리도 충분히 여유 있잖아요. 고마워 여보. 근데 참 신기하다. 노트북 하나 두고 온 게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4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시다 5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누군데? 윤태수라는 분이에요. 70대 초반이신 것 같고
고물상 하시다가 지금은 청소일 하시는데. 뭐? 윤태수? 아버지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태수가, 윤태수가 맞냐? 네, 그분 성함이 윤태수 맞아요. 고향이 어디래? 대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서울역 쪽방촌에 사세요. 근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태수가 내 중학교 짝꿍이다. 예? 내가 태수네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 학비를 몰래 대주셨어.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거든.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네가 나중에 사업 망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랐어.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46년이나 됐으니까. 46년이요? 그래. 내가 25살 때 마지막으로 봤어. 그때 태수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업한다고 어디론가 떠났는데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야, 나 지금 당장 태수 만나야겠다. 같이 가자. 지금요? 그래, 지금 46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윤태수 어르신이 나왔어요. 아, 준호 씨 또 오셨어요? 옆에 분은 태수야,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윤 어르신이 얼어붙었어요. 한참을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더니 성민아, 이성민 맞냐? 그래 나다, 태수야.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이 사람아. 성민아, 정말 네가 맞냐? 그래, 나야. 태수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왔을 텐데. 방 안으로 들어간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46년 만에 나누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아버지였구나. 세상 참 좁다. 그러니까 내가 준호 노트북을 주었는데 그게 네 아들 거였을 줄이야. 태수야, 너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 성민아. 창피해서. 이런 꼴로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 정도야?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학교라도 다닐 수 있었던 건 다 네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도와드렸지. 많이? 아니, 전부 도와주셨어. 중학교 입학금부터 교복, 책값, 급식비까지 전부.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 학교도 못 다녔어. 윤 어르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은혜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래도 성민이 너는 잘 됐잖아. 교사까지 하고 은퇴했다며. 그걸로 됐어. 뭐가 됐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내한테 갚아야지. 아버지가 윤 어르신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수야,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네 아들도 손자도. 성민아, 너희 집 당장 옮겨야겠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창문도 없잖아. 하지만 됐어. 말 끝. 내일 당장 부동산 알아볼 거야.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정말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역 근처 빌라 1층을 전세로 구해주셨죠. 여기 어때? 햇빛도 잘 들고 화장실도 넓어서 휠체어 다니기 편할 거야. 성민아, 이건 너무 큰 도움이야. 뭐가 커?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서준이 수술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씨 재활치료비도 보태드렸어요. 준호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면 제 형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사를 마치고 서준이 수술도 무사히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죠. 할아버지, 선생님이 저 이제 안 아프대요. 그래, 우리 서준이 이제 건강해지는구나. 윤 어르신은 손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거의 매일 윤 어르신 댁을 방문하셨어요. 두 분은 옛날 이야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함께 산책도 다니셨죠. 성민아, 나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한창이야. 46년 만에 널 다시 만나고 손자 수술도 잘 끝나고 이제 소원이 없어. 태수야,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지. 서준이 장가가는 것도 봐야 하고 저와 아내도 자주 그 집을 방문했어요. 아내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저는 민재씨 병원에 모셔다 드렸죠. 우리 딸 지민이도 서준이와 금방 친해졌어요. 지민이가 서준이보다 2살 많았는데 동생처럼 잘 챙겨줬죠. 서준아, 이거 내가 안 쓰는 장난감이야. 네가 가져. 누나, 고마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폐렴에 걸리고 욕창도 생기고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났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민재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잖아. 서준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곧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민재 씨는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윤 어르신은 하염없이 우셨어요.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해주고. 어르신, 형님은 마지막 인연이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 살다 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윤 어르신을 위로했습니다. 민재 씨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서준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예? 태수 혼자 서준이 키우기 힘들 거야.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만약 태수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보. 서준이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면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 지민이도 동생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서준이랑 원래 잘 지내잖아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윤 어르신과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어르신, 저희가 서준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윤 어르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양이라니, 그건 너무 큰일인데,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혼자 서준이 키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태수야, 준호네가 키우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도 편할 거야. 서준이한테도 그게 제일 좋고. 하지만 손자를 어떻게 해? 어르신, 저희가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언제든 오셔서 서준이 보실 수 있어요. 어르신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고요. 같이 살자고? 아버지가 윤 어르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태수야. 우리 같이 살자. 혼자 외롭게 뭐하냐. 우리 나이에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결국 윤 어르신이 동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서준이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서준이는 우리 아들이 되었고 윤 어르신은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처음에 서준이는 많이 낯설어 했어요. 저희를 여전히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렀죠. 서준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민이가 동생을 잘 챙겨줬거든요. 서준아, 학교 숙제 모르는 거 있으면 누나한테 물어봐. 누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건 말이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윤 어르신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아버지와 윤 어르신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죠. 성민아, 기억나냐? 우리 중학교 때 소풍 왔던 거. 그럼 기억하지. 네가 도시락 2개 싸왔잖아. 하나는 놔주려고. 그때 네 집이 어려웠으니까 고마웠어, 태수야. 정말. 앞서 가던 지민이와 서준이가 뒤돌아봤어요. 할아버지들, 빨리 오세요. 그래, 간다. 점심을 먹고 쉬는데 서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응? 아니, 아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서준아,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아내가 서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서준이. 엄마, 서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처음에 무서웠어요. 또 버려질까봐. 엄마가 저 버리고 갔잖아요. 서준아. 근데 아빠 엄마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누나도 있고 전 이제 행복해요. 그날 저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지금 서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크고 건강해졌죠. 심장 수술 후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회복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요. 동생 챙기는 걸 여전히 좋아합니다. 오빠, 게임만 하지 말고 숙제 좀 해. 누나, 조금만 더. 안 돼. 엄마한테 일러 바친다? 남매처럼 티격태격 하면서도 잘 지내요. 아버지와 윤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산책을 다니십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고요. 성민아, 우리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냐? 그러니까 90까지는 살아야겠어. 욕심부리네. 난 80만 넘기면 돼. 뭔 소리야. 우리 서준이 대학 가는 거 봐야지.
두 분은 여전히 투닥거리면서도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노트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윤 어르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서준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트북 한 대가 만들어낸 인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준호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 어르신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날 노트북을 팔았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야. 양심을 지켜서 정말 다행이야. 서준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커서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서준이.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지난주에 윤 어르신이 민재 씨 묘소에 다녀오셨어요. 저도 함께 갔죠. 민재야, 서준이 잘 크고 있다. 아빠는 걱정 마.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도 편히 쉬고 서준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묘비 앞에서 윤 어르신은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준호 씨,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뭔데요? 그날 양심을 지킨 거야. 노트북을 팔지 않은 거.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어르신, 저한테도 그날이 인생을 바꾼 날이에요. 고맙네, 준호 씨.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다음 주말에 또 놀러 가요. 그래, 가자.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좋아. 그럼 지민이 누나랑 할아버지들도 모시고 다 같이 가자. 와, 좋아요. 서준이의 밝은 얼굴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3년 전 그 가을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온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 우연이 윤 어르신을 만나게 해줬고 아버지께 오랜 친구를 되찾아드렸고 저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해줬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모릅니다. 오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우연이 내일의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돌아올 거예요. 저처럼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